반갑습니다. 아이콘 마케팅 연구소 김대수입니다. 농식품 포장과 마케팅과 관련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농식품 포장과 물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장에 대해 정의와 역할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포장과 떼어놓을 수 없는 분야인 물류와 포장의 관계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물류의 개념은 상품의 물리적 이동과 관련된 활동이며 유무형의 모든 상품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장소적 이동은 생산지와 소비지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교통수단이고 수송수단입니다. 공간적 이동은 생산한 시기와 소비하는 시기가 다른 것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기에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과 특정 시기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의 상황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쌀 같은 경우 어떤 특정 시기에 생산되고 또 어떤 시기에는 생산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도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된 시기에는 먹을 수 있지만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시기와 없는 시기의 차이를 극복하는 활동이 물류입니다. 그 수단이 또 저장입니다. 지금 많이 생산되는 것을 저장해 두었다가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송과 저장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물리적 경제 활동이라고 합니다. 농산물의 수송, 보관, 수송과 보관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포장입니다. 생산된 상품을 자동차 등 운송수단에 싣거나 내리는 상하역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물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물류는 좁은 의미의 물적 유통과 넓은 의미의 로지스틱으로 구분합니다. 좁은 의미의 물류는 생산과 소비지 간의 재화를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지스틱스는 상품을 조달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물류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상품을 공급하며 회수하는 작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포장과 물류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앞에서 물류 안에 포장이 들어간다고 그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포장은 어떤 상품을 생산해서 소비지까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상품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유지하는 활동이라면 물류는 그 포장된 상품을 소비자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수행하는 수송, 보관, 상하역 등의 이러한 과정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물적 유통 활동은 수송, 보관, 하역, 포장을 기본으로 하며 특히 농산물 유통에서는 가공 활동까지 포함합니다. 포장은 물류의 한 부분인 포장을 잘해야 물류가 잘 되고 물류에 맞게 포장을 잘해야 물류가 원활하며 유통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아래의 상적 유통은 상거래 활동을 말합니다. 요약하면 상품의 소유권의 이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가 B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소유권을 넘겨주면 상품을 가져가야 합니다. 상품을 보내고 가져가는 활동이 물류이기 때문에 물류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상적 유통에 종속되어 움직이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물류비는 공산품의 물류비와 농산물의 물류비가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류비는 운송비, 하역비, 보관비, 물류관리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공산품이든 농산품이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물류비가 구성됩니다. 그러나 농산물은 공산품과 다른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수확한 과일, 채소 등이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호흡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부패가 심해지면 상품성이 떨어져 상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품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부패 등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구분하여 선별하는 작업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농산물 물류비에는 운송비, 하역비, 보관비, 물류관리비에 더하여 선별비, 부패 등에 따른 손실에 대한 감모비가 포함됩니다. 또 부패되어 감모된 것이나 상품성이 저하되어 쓰레기로 버려져야 하는 쓰레기 처리 비용도 물류비에 포함합니다. 이런 점이 일반적 규격화된 상품의 물류비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유통비용에서 상거래 비용과 물류비용을 합한 것인데, 오늘은 상거래 비용을 제외한 물류비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산물은 생산된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포장된 상태에서 지저분한 잎을 떼어내거나 썩은 부분을 도려내거나 과일을 먹기 좋게 절단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선별 작업도 포장비와 가공비에 포함됩니다. 기타 유통비는 수수료, 임대료, 관리비, 이윤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캄보디아의 유통 분야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유통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실제 공산품과 농산물의 물류비 내지 국가 물류비와 농산물 물류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한국에서 물류비를 조사하고 실정적으로 샘플링해서 조사한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도 캄보디아에서는 이것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물류비는 또 모든 품목, 모든 유통 단계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캄보디아와 한국의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내지 식품 유통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2015년 전후의 통계 자료라 지금과 이 시차는 있지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가 물류비에서 운송비를 포함하고 있으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지관리비, 포장재비, 하역비 등은 매우 적은 비중입니다. 그러나 농산물 분야로 오면 운송비보다 포장 가공비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은 가공되는 것은 선별하는 이런 비용과 여기에 수반되는 인건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공비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선별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가공비는 선별하고 등급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비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비는 수송비가 많이 드는 파트와 포장비와 가공비가 많이 드는 파트로 구분되고, 가공비가 많이 드는 것은 농산물입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이야기할 때에는 유통, 포장, 가공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식품, 우리가 공산품과 이 과자, 소스,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공산품과 똑같이 수송비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생산해서 나올 때 이미 가공비가 다 들어가 있고 유통 과정에서 품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산품과 똑같은 물류 체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농산물의 2차 가공 분야는 공산품에 가깝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공산품과 같은 국가 물류비 관점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물류비가 많이 드는 것은 생산된 상품이 시장에 그대로 유통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 유통비가 많이 드는 것입니다. 포장 가공비가 많이 드는 것은 농산물의 특징이 부피가 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기 때문입니다. 또 생산 시기와 소비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시간 저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품질이 저하되거나 감모가 더 발생하는 상품적 특징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포장과 상품적 특징 때문에 이 물류비의 구성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통 경로와 관련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이 생산되면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가? 이 전달되는 과정에 들어가는 중간 유통업자의 수를 우리는 유통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농산물의 유통 경로는 유통되는 길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로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이 거래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량 물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도매시장은 자생적으로 또는 개인이 설립한 민영 도매시장 이외에 공영 도매시장이라고 해서 정부가 지원해서 건립된 도매시장이 33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장이 전국 신선농산물 거래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방식을 우리는 전통적 유통 경로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 왼쪽에 나와 있는 수집상 도매법인, 중도매인을 거치는 유통 경로를 말합니다.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안에서 일하는 유통업자입니다.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은 주로 전통적으로 경매라는 방식에 의해 거래합니다. 도매법인은 생산자로부터 생산한 농산물을 받아서 경매를 해서 경매에 참석하는 중도매인이 그것을 구매하는 방식이 경매입니다. 그것은 다시 중도매인들이 자기 마진만 중간 이윤만 붙여서 소매상에게 팔거나 또는 그것을 다시 한번 가공하여 10kg짜리를 5kg짜리나 3kg짜리 또는 어떤 업체에 따라서 이것을 다듬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도매인이 하는 일입니다. 이런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거래를 전통적 유통경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농산물이 생산지에서 도매시장까지 수송되고 도매시장 안에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에게 5개에서 6개의 유통 단계를 거쳐 갑니다. 이런 각각의 단계에서 상품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을 물류라고 하고, 그러한 단계가 많다는 건 상품을 상차했다가 하차하고 속포장을 했다가 급포장을 분해했다가 하는 과정에서 포장재에 충격이 가해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로 인해 포장된 상품이 상하게 되어 상품성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포장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 물류 과정에서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농산물 유통 과정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물류비를 절감하고 제각각의 포장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농산물 표준 규격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포장 단위를 통일하고 등급을 규격화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포장과 수송을 하는 방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또 1980년대 이후 농산물의 유통 경로는 좀 더 다양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도매시장 이외의 다른 유통 경로가 많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는 유통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소비주의 변화가 주요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비 행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포장이나 물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집에서 밥을 해먹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외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가정식 중심의 소비 구조가 핵가족화 되면서 보편적이던 4인 가구는 줄어들고 1, 2인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것이 외식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밥을 해먹는 것이 시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유통 경로가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통 경로가 생겨나니까 포장의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 방식에서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포장 단위도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유통 단계가 많다는 것은 큰 것을 사서 작게 쪼개어서 작은 포장으로 바꾸는 것, 즉 거래 단위를 작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므로 포장 단위와 규격도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여기다 학교와 직장에서 단체 급식도 증가하면서 단체 주방용 전처리 농산물이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처리 반가공 농산물 포장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대형 유통업체들도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월마트, 까르푸 등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철수했고 국내 기업들도 성장이 둔화되어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과 휴대폰이 보급이 확대되면서 B2C, B2B 등 소위 말하는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점점 온라인 시장으로 유통지형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시장은 지난 연말부터 발생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서로 만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접촉하는 비대면이 보편화되면서 급속도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마켓클리라는 신생 기업이 농식품 B2C 거래로 지난해 매출액 4천억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단숨에 1조 원을 달성하는 급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설립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올 연말까지 가면 약 2조에서 3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포장 기법도 혁신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장과 물류 중에서 물류 포장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장과 물류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물류에 포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한 것을 잘 운반하는 방법, 이것이 물류인데 포장이 제각각이면 운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운반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운송수단에 최대한 많은 양을 실어서 이동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싣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인력을 빼고 기계화하는 것이고 그것을 차에 잘 실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팔레트화입니다. 팔레트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적재 수단입니다. 팔레트의 재료는 목재, 플라스틱, 철제 등 다양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형 팔레트는 800 곱하기 1200의 직사각형이고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T11이라고 하는 1100 곱하기 1100 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치를 사용하여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1200 곱하기 1100 정도 됩니다. 이것은 미국 내에서만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표에는 팔레트는 1100 곱하기 1100 되는 플라스틱 목재 팔레트가 있습니다. 자, 목재 팔레트는 여러 번 사용하기는 하지만 일회용입니다. 주로 쓰는 플라스틱 팔레트는 회수용입니다. 여러 번 재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팔레트 안에 들어가는 포장은 일회용이 아니라 여러 번 재사용하는 리터너블 플라스틱 포장인 컨테이너라는 플라스틱 상자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이런 상자를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컨테이너들은 대부분 팔레트 위에 올렸을 때 대체로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팔레트가 1100 곱하기 1100이니 컨테이너 상자도 한쪽 길이가 대략 550입니다. 두 개를 나날이 놓으면 1100 곱하기 1100에 딱 맞게 됩니다. 한쪽 면은 360입니다. 360 더하기 360 더하기 360 하면 대략 1100이 됩니다.
한 개의 팔레트에 가로 2개, 세로 3개의 컨테이너를 올릴 수 있고 이러한 포장재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정사각형 팔레트를 사용하지 않느냐? 농산물이 대체로 정사각형보다 직사각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다단식 목재 상자, 즉 접철식 상자라고 하는데 팔레트 위에 울타리를 치우는 방식입니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수박 같은 농산물을 올리면 적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농산물의 포장과 물류를 결합하여 역할을 공존하는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농작물 중 하나인 배추입니다. 배추를 수확하는 장면이 첫 번째 사진입니다. 아래를 보면 배추를 유통하는 소포장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배추를 수확해서 신문지 등으로 잎이 흩어지지 않도록 감아서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화물차에 최대한 많이 적재했습니다. 하나씩 낱개로 적재하다 보니 일일이 한 포기씩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래에 있는 것은 눌리게 되고 소비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많아 압상되고 고온으로 안쪽에 있는 배추는 짓눌리게 됩니다. 특히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부패가 빠르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에 3개씩 포장할 수 있도록 망에 담아서 이렇게 유통하는 방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망 포장을 하다 보니 망에 담는 작업에 시간이 많이 드는 등 효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위의 트럭은 망 포장을 하는 것인데 좀 더 포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망이 아닌 T11 팔레트에 가로 150, 세로 366의 팔레트에 딱 맞는 플라스틱 포장을 트럭에 적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T11 상자를 통해 안에 들어가 있는 배추가 눌리지 않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기가 잘 통하고 신선도도 유지되고 압상이라는 부작용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또 일일이 많은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지게차로 한 번에 올릴 수 있으니까 기계화도 가능하게 되고 작업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보다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지까지 빨리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이런 물류와 포장을 고려한 유통 개선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망과 교통 인프라 건설이 수반되어야 하고 기계화나 새로운 포장재의 투자가 필요한 등 사회적 수요가 충족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장에서도 현장 사례입니다. 위에서 보이는 사진은 고추입니다. 한국에서는 고추는 주요 소비 품목 중 하나인데 이렇게 건조한 고추를 큰 포대 자루에 담아서 소비자가 원하는 무게로 판매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추를 비닐 포장 단위로 해서 한 개당 킬로그램 단위로 포장하여 유통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이는 사진 중에 하나가 지게차가 배추를 팔레트에 뜨는 한꺼번에 지게차에 싣는 장면입니다. 지게차와 운전자만 있으면 되는 구조입니다.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는 수박인데 과거에는 도매시장의 바닥에 저렇게 쭉 널어놓고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전시하는 것은 일일이 사람이 한 명 한 명씩 수박을 한 통씩 내려서 다 쌓는 것입니다. 이 많은 수박을 다 정리해 놓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판매하게 되면 유통구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매하는 사람이 일일이 인력으로 차에 실어야 합니다. 도매시장에서 올 때까지 차에 싣고 도매시장에서 내리고
판매되면 다시 차에 실어서 나가야 하는 많은 단계의 작업과 시간으로 수박이 깨지는 등 상품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물류 포장입니다. 트럭에 실려 있는 것이 옥타곤이라는 골판지 상자입니다. 생산지에서 큰 골판지 상자를 팔레트 위에 올려놓고 이 안에 수박을 담아서 지게차로 한 번에 뜨는 방식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옥타곤 상자와 같은 방식인데 다단 목재 상자로 팔레트를 감싸서 수박을 층층이 쌓아 올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지게차로 들어 올리게 됩니다. 보통 8톤 트럭에 한국에서는 팔레트가 총 14개에서 16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략 10분 내외의 시간에 모두 다 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물류 효율성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농산물을 팔레트에 적합하도록 골판지 포장 상자를 사용하여 쌓아 올린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다양한 품목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배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추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 모두 상자들이 팔레트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T11 상자도 가로 세로가 대충 보면 550 곱하기 366의 표준 규격 포장재들이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포장재가 골판지와 재사용 가능한 플라스틱 상자든 관계없이 적재 가능합니다. 품목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무의 사례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비규격화되어 포장되지 않은 무를 그대로 트럭 위에 쌓아 올렸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인력이 하차하여 판매하는 형식입니다. 오른쪽은 550 곱하기 366 플라스틱 상자에 무를 담아서 그것을 팔레트 위에 올리고 그것을 지게차로 올려서 트럭에 싣고 지게차로 다시 내리는 이런 형태로 포장과 물류가 정합을 이루면서 효율적 유통체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번 페이지는 사과의 사례입니다. 스티로폼 상자에 이렇게 사과를 담아서 또는 비규격화된 상자에다가 사과를 담아서 인력에 의해 트럭에 싣고 인력에 의해서 하차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표준 규격 상자에 팔레트를 사용해서 기계로 상차, 하차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레트와 규격 포장재를 사용함에 따라 그만큼 작업 시간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물류비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는 화물차의 적재 효율에도 개선이 되어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유통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다음은 멜론의 사례입니다. 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규격품을 출하하니까 안에 들어있는 멜론이 비뚤어지고 서로 치이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또 수작업으로 상차하고 하차하면 흔들리는 과정에서 손상의 위험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레트에 올려서 하니까 규격 출하 사이즈에 맞고 기계로 상하차 하니까 사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인력 투입을 줄이고 적재 효율을 높이고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페이지는 앞에서 사례로 설명드렸던 배추의 포장과 물류의 결합된 효율적 물류 표준화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배추는 예전에는 신문에 감아서 쌓았습니다. 배춧잎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는 거죠. 이것을 사람들이 한 개씩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트럭 위에 올라간 지금 현재 저기 보이는 것이 사람 키보다 높은 단계입니다.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작업자들이 배추를 밟고 올라가야 합니다. 배추가 사람 키보다 높이 쌓이면
맨 밑에 있는 배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짓눌리게 됩니다. 심지어 안에서 상하게 되고 또 외부에서 공기가 차단되고, 배추는 우리가 주로 봄에 파종하고 여름철과 가을에 주로 많이 유통되는데, 여름철이 되면 아래에 있는 것은 무거워서 짓눌려집니다. 왜냐하면 공기도 안 통하고 짓눌려집니다. 이런 것이 손으로 다 내려야 합니다. 상품의 품질을 보정할 수 없고 손으로 일일이 올리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상품이 손상이 많이 가게 됩니다. 이것을 플라스틱 상자에 포장을 해서 마레틀에 실음으로써 물류 표준화로 개선되는 것입니다. 지게차로 파레트를 들고 올리니까 이렇게 파레트를 떠서 내리면 한 차에 싣는데 10분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게차가 14번에서 16번 정도 움직이니까 10분이면 충분한 거죠. 지게차로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효율적이고 품질이 잘 유지될 수 있는가, 매우 효율적인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포장과 물류의 정합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도매 유통 관점에서 농산물의 포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소매 유통 관점에서 유통을 보면 온라인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거래되는 물량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택배 시장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비즈니스는 특히 소매 유통 분야에서 선두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본문표에서 보면 2013년부터 한국에서 매년 빠른 속도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25개 이상의 택배가 유통되었습니다. 이렇게 택배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업체들의 경쟁에 의해서 택배 단가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택배 단가는 개당 약 2,500원 내외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100% 단계입니다.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 상용화가 된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상용화가 되었다고 잘 되느냐 하는 문제와 달리 상용화가 된 나라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거래된 상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배달하는 택배 시장은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은 택배와 포장을 살펴보는데, 위의 왼쪽 첫 번째 사진은 우리나라 공영 도매시장 33곳 중 한 곳입니다.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포장재를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팔레트로 실려져 유통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위 오른쪽 사진은 물류센터에서 전국에서 수집된 내지 배달되어 온 포장재를 농산물 내지 가공품들이 렉에 올려져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래 왼쪽에서 보면 상품을 분류하는 모습입니다. 지역별로 구매자별로 분류해서 오른쪽 아래에서 택배 회사에서 지역별로 배송해가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택배 시장의 여러 유형인데요. 이러한 빠른 속도, 이런 것들이 매년 25개가 유통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 포장은 운송 과정에서 상품이 파손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보면 과일 상자 안에 바닥을 받쳐주는 스티로폼으로 제작된 난자라는 것이 있는데 거의 다 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귤은 보기 좋게 선별하여 담았는데 운송 과정에서 엉키고 다 돌아갔습니다. 위에는 한국의 전통주의인데 택배 과정에서 포장재가 떨어지거나 손상을 입어서 병이 깨어져서 술이 나고 포장재가 젖어서 처지는 등의 상품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택배 과정에서 난자가 깨지고 펜캡이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에어백을 사용한 충격을 완화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등 다양한 포장 기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산물의 포장, 온라인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택배 포장의 중요도는 매우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캄보디아가 지금 한국보다 경제 성장이 낮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후발주자의 장점은 외국의 다양한 선진 사례들을 빨리 흡수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압축 성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 등 여러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포장에 있어서도 캄보디아가 한국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이런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은 어느 국가나 새로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경험 없이 온라인의 성장이 빨리 갈 수 있는 토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중심의 시장이 아니고 온라인 중심의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는 오프라인을 경험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2G, 4G를 거치지 않고 바로 5G 상용화가 될 수 있는 휴대폰 시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택배 시스템은 보다 캄보디아에 적합한 택배 포장, 캄보디아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들을 식품들을 유통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은 포장과 물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확인하고 그것이 일치되었을 때 물류의 효율이 증가되고 나아가 국가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또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품질을 잘 관리함으로써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싼 가격에 품질 좋은 농산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식품 마케팅과 포장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